과거에는 팹리스 업체들이 어떤 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스펙을 정하고 또 그 스펙을 구현할 수 있는 설계를 하면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 설계를 제조할 수 있는 도면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도면을 가지고 파운드리가 실제로 물리적인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밸류 체인이 만들어져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가서 2015년 정도를 경계로 이러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최적화된 그런 반도체를 더 많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 그 수많은 다양한 반도체마다 팹리스 업체들이 붙어가지고 하나하나의 스펙과 설계를 다 반복해서 수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비경제적인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사임당에서 아주 소중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설계 플랫폼 세미5를 창업해서 대표를 맡고 있는 조명현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그 특별 진행자로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사실 세미5라는 회사는 우리 뭐 비상장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긴 한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게 어떤 여러 가지 산업과 기술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보게 되겠지만 이 반도체, 정말 기술적으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맞춰서 설계와 여러 가지 적용되는 기술들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 세미5는 기술적인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 다 많은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더욱더 쉽게 반도체를 설계하고 또 제조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설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통 반도체 설계 쪽 생태계를 보면 설계를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팹리스 회사들이 설계를 하는데 설계 도면을 직접 다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핵심 알고리즘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IP들을 라이센스를 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파운드리에 맡기기 전에 디자인 레이아웃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세미5의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약간 요게 비즈니스가 예전처럼 단순히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기는 좀 이제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좀 이제 인상 깊었는데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네,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거에는 팹리스 업체들이 어떤 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스펙을 정하고 또 그 스펙을 구현할 수 있는 설계를 하면 이제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그 설계를 제조할 수 있는 도면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도면을 가지고 파운드리가 실제로 물리적인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밸류 체인이 만들어져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가서 2010년, 15년 정도를 경계로 이러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더 다양한 어떤 유즈 케이스에 최적화된 그런 반도체를 더 많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만들어야 되는 그 수많은 다양한 반도체 마다 팹리스 업체들이 붙어가지고 하나하나의 스펙과 설계를 다 반복해서 수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비경제적인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유즈 케이스 오너들이 어떤 칩이 있으면 내가 혁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계와 구현을 하나로 묶어서 고객들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그런 역량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반도체 설계 플랫폼에서, 디자인 플랫폼에서 설계부터 끝단까지 모두 맡아서 원스톱으로 반도체를 설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플랫폼 모델로의 진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설계한 거, 이게 사실 설계도라는 게 팹리스가 주는 게 대부분 그게 프로그램 파일처럼 그렇다면서요. 거의 뭐 코딩처럼 그런데 그거를 이제 파운드리 회사가 이렇게 반도체 회로로 구현할 수 있게 위해서 이제 디자인 레이아웃을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새로 그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컨셉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턴키라는 게 요즘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전공정에서 팹에서의 공정에서만 수행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뭐 이런 후공정까지 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다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 그러면 세미5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턴키에 대한 레퍼런스는 뭐
지금 상당히 축적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양한 국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턴키로 개발을 하고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수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계부터 구현 그리고 제조까지 턴키로 맡아서 실제 제품을 양산 제품을 공급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다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해외 고객 진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그리고 공정 측면에서도 뭐 4나노미터, 5나노미터 이런 쪽의 공정부터 뭐 20나노, 22나노 쓰이는 기술 측면에서도 어떤 전통적인 시스템 온 칩도 있지만 그런 다양한 어떤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사용을 하는 멀티다이 패키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3D로 메모리를 적층해서 사용하는 그런 3D IC 메모리 개발 과제까지 저희가 턴키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계를 진행을 하는 부분 뿐만이 아니라 이 칩에 활용되게 되는 다양한 기술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들뿐 아니라 3D IC 메모리라고 하면 그러한 메모리를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여러 웨이퍼를 하나로 이제 적층하는 그러한 설비를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반도체 생태계의 다양한 업체들과의 어떤 협력 구조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전부 다 엮어서 그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전달하는 그런 턴키 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 생태계를 굳이 따져보자 그러면 파운드리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약간 바인딩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TSMC 쪽은 VCA라고 해서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그러면 요게 서로 막 교차해서 비즈니스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특정 파운드리 바인딩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반도체 생태계에서 파운드리가 상당히 그 중요한 무게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네네.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신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팹에서 타겟으로 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 파운드리나 TSMC, 뭐 글로벌 파운드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공정을 타겟으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질 때 그 공정, 그 파운드리와 연계되어 있는 에코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IP 업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파운드리를 타겟으로 다양한 IP의 버전을 만들게 되고 또 패키징을 하는 오색 같은 업체도 당연히 다양한 파운드리와 협력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단 공정은 삼성 파운드리와 아주 밀접한 그런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노후 공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와도 협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한 에코시스템이 있지만 또 그 안에서는 다양한 업체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생산 캐파시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쭤보는 맥락은 사실 국내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TSMC 쪽으로 하다가 사실 이제 삼성 DSP 쪽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TSMC하고 관계를 정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레거시 공정인 글로벌 파운드리스나 UMC 같은 회사들은 모르겠지만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가 교차되는 거는 조금 쉽지 않다. 현재 사실 업계 전반으로 네. 본다라면은 양쪽을 교차해서 일을 하는 업체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리실리콘이라든지 소시오넥스트라든지 양쪽 파운드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그 디자인 설계 회사로서의 전략도 존재를 하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단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큰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각각의 파운드리는 본인들의 기술과 또 생태계 이러한 정보들을 프로텍트 해야 되는 그러한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어떤 설계 회사가 하나의 파운드리하고만 중점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더 깊은 기술 영역까지 먼저 들어가서 준비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그러한 어떤 핵심 영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급부로는 이제 한쪽 에코시스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반대급부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거의 팹리스 그리고 범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에코시스템이 앞으로 더
어떤 공정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최적화해서 설계로서 어떤 혁신과 가치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제 한 파운드리에 집중을 해서 새로운 기술로서 새로운 영역, 기술이 적용되는 영역을 넓혀나가는 그러한 전략에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좀 그린필드로 그 영역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파운드리 생태계의 성장에 저희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것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의 성장에도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력에서 굉장히 큰 전략적인 이점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뭔가 딱 우리가 바인딩된 회사입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삼성 파운드리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약진이 우리 회사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세미5의 약진이 삼성 파운드리의 약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내에서 보면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주로 보는 채널인데 DSP라고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회사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게 사실 업계에 계시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회사라면 이제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력을 보거든요. 핵심 인력들이, 연구개발 인력들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이 회사가 물론 이제 그 프로젝트의 레퍼런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막 그 스타트하는 회사들은 그런 것까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인력이 많으면 좀 실력이 좋은 회사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네네. 근데 조금 더 면밀하게 밑으로 들어가서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 이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가 디자인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디자인 플랫폼으로서 성공을 하겠다, 어떤 큰 가치를 만들고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을 평가할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커버리지, 그리고 두 번째는 efficiency, 효율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커버리지라는 것은 설계 부분에서 얼마나 그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모든 다양한 영역을 주도적으로 이 회사가 수행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이 끝낸 설계를 도면화하는 이거를 이제 구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제 구현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물론 그 구현 영역에서 정말 업계 최고 수준의 베테랑들이 있으면 인력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그 회사의 역량이 구현 영역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이 회사는 설계 영역에서는 사실 고객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오디오에 관련된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다른 TI나 다른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이 만드는 칩을 사서 썼는데 더 이상은 이제 이들 팹리스가 더 이상은 그 같은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칩을 시장에 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내 디바이스를 더 계속해서 차별화를 시키려면은 나만의 칩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디자인 하우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구현에 치중되어 있다라면은 이 고객사는 이 디자인 하우스랑 일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디오 측면에서는 내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스펙을 갖고 있지만 칩 스펙을 그 어플리케이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칩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그 칩 스펙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키텍처를 짜야 되고 이 아키텍처를 짜고 나서는 각각의 서브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구현이 끝나면 비록 제조는 당연히 파운드리의 팹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앞에 아키텍처부터 다 설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준비를 해줘야 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올릴 것 같으면은 리눅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BSP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최대 성능으로 동작한다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레벨 엔지니어링까지의 역량이 모두 갖춰져야지 이 오디오 디바이스를 만드는 디바이스 업체에게 진정으로 커스텀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디자인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구현 부분뿐만이 아니라 스펙, 설계, 아키텍처, 그리고 검증, 시스템 레벨 엔지니어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역량이 폭넓게 이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5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저희 그 박성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삼성에서 시스템 LSI SoC 개발 실장을 담당을 하시면서 삼성에서 개발하는 엑시노스 포함해서 모든 SoC의 개발에 총 책임을 지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엑시노스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대장 칩인데 이제 이러한
칩이 실제로 개발이 돼서 시스템에서 문제없이 사용이 되는 그 전체 과정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창업 초기부터 굉장히 그 비중을 갖고 키워왔던 소프트웨어 팀, 사실 디자인하우스에서 소프트웨어 팀을 팀 규모로 키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이러한 커버리지를 갖추는 그러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에릭슨을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경력을 쭉 쌓아오신 그러한 구루들이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팀에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예시와 같이 먼저 인력을 보시는 게 정답이긴 한데, 그런데 이 디자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커버리지가 넓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들이 어떤 특정 영역만 이 부분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해주시면 이 부분만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는 더 이상 그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디자인 하우스들도 이 역량 범위를 넓히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커버리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이 efficiency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100명, 200명 키워서 정말 모든 영역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서 칩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존의 방식대로 칩을 설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80명, 100명 정도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칩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그 다양한 인력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200명의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칩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서 새로운 수준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그 200명의 인력을 가지고 2개 과제하는 거예요, 1년에. 근데 그렇게 돼서는 사실은 각각의 고객사들이 가져왔었던 그런 어떤 그런 부담, 리스크, 그거를 떠안는 거에 그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00명이 모여서 전체 그 스펙부터 아키텍처, 설계, 구현, 나중에 시스템 레벨 엔지니어링까지 그 흘러가는 모든 플로우를 가능한 통합을 하고 자동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제를 할 때 재사용성을 높여서 이것들을 다 모았더니 원래는 100명이 하나의 칩을 하는 구조였는데 200명이 모여서 그 시너지를 가지고 9개, 10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확보돼야지만 이러한 그 디자인 플랫폼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분히 있고 좋은 인력이 있고 그 커버리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로 이 회사가 디자인 플랫폼으로서 이런 효율성의 혁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 쌓여 있는 어떤 디자인 에셋은 뭔지, 설계 방법론은 무엇인지, 그것의 어떤 자동화 수준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될 때 앞으로 이 회사가 디자인 플랫폼으로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 테니까 혹시나 틀리면 좀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인력의 정량을 보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역량인 건 맞는데, 예전처럼 단순하게 이제 이런 디자인 레이아웃 하는 이쪽 비즈니스는 중요하지 않고 그 프론트엔드, 백엔드까지 이게 쫙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인력의 정성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키텍처 그리고 소프트웨어 적용 이런 쪽까지 다양한 인력들이 그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4나노 공정 하나 프로젝트 하는데 200명을 써가지고 전담 투입해서 하면 만들긴 만드는데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세미5 같이 경쟁력 있는 회사들은 이미 자동화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명이 쓸 걸 우리는 100명이나 80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이게 효율성이다. 맞습니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역할을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레이아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공정이 어려워지고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레이아웃을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가치,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역량을 갖춰야지만 디자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상이 된 것이죠. DSP 업체들의 어떤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이제 단순 재무제표 이런 거 가지고만 이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쪽 산업에 조금 더 이제 한 발 더 깊숙하게 들어와서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이어서 우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이 산업과 설계 생태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반도체 그러면 엔비디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의 AI GPU에 대항마는 중무형 반도체 ASIC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이 저희가 1부 때 얘기했었던 그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와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미세 공정이 나타났다. 그러면 공정이 작아졌으니까 더 빨라졌고 전기도 더 적게 먹고 그리고 이제 집적도가 높아져서 가격도 많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더 싸지는 경우도 있었고 28나노 정도 공정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라는 게 공정에서 온 것이고 오롯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엔비디아, 퀄컴, 미디어텍 이렇게 강력한 팹리스로 대표되는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스펙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사업 규모도 크고 돈도 많고 인력도 많은 역량도 갖춰진 이러한 큰 팹리스들이 새로운 공정이 출현할 때 크기 때문에 공정과 붙어서 파운드리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새로운 공정에서 너무너무너무 좋은 범용 칩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범용 칩이지만 새로운 공정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이미 2배가 좋은 칩이기 때문에 똑같은 칩을 다양한 고객들이 그냥 사서 가져다 써도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세대보다 2배 좋아졌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칩들은 여전히 그 패러다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20세기 말 들어서부터 소위 새롭게 나오는 공정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큰 임팩트를 주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공정이 어떤 물리기술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새로운 공정이 나와봤자 그렇게 작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빨라지지도 않고 전기 효율 계속 좋아지기는 했었지만 너무너무 또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공정이 나왔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세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로드맵을 얘기를 할 때 물론 2나노, 1나노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엔비링크라든지 어떤 식으로 실리콘 포토닉스를 써가지고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어떤 식으로 더 고속화를 하겠다. 이러한 공정 이외에 다른 또 최첨단의 기술과 비싼 어떤 아직 그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 기술들을 공격적으로 투입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칩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말 모든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엔비디아가 활약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공정이 해결을 안 해준다라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범용 칩으로서는 더 이상 혁신을 할 수 없다라면은 나의 유즈 케이스에 최적화된 그러한 칩을 만들 수밖에 없네.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가 이제 21세기 초반에 자율주행용으로 이제 만든 칩을 보면 범용 칩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이 자율주행이나 에이다스 같은 시스템들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는지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떤 업체는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쓰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떤 업체는 전통적인 시그널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하기도 했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알고리즘이 쓰일지 모르는데 자율주행 칩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엔비디아가 장점이 있긴 있었죠. 왜냐하면 GPU가 있고 그 위에 쿠다가 있는데 이 쿠다와 GPU를 접목시키면 굉장히 넓은 범용성, 일단 프로그래밍은 하기 쉬워 이런 칩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으나 그때 이제 테슬라는 자기 칩을 만들었어요. 자기 칩을 만들었고 그때는 이제 테슬라가 이미 레지넷 기반으로 카메라 2개 써서 딥러닝 돌려가지고 자율주행 하겠다. 이게 명확했고 그걸 위한 칩만 만들면 됐기 때문에 칩에 보면은 GPU는 굉장히 적고 레지넷 액셀러레이터가 엄청 컸어요. 엔비디아 칩은 반대였고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도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카메라를 쓸지, 어떤 해상도를 쓸지, 어떤 코덱을 쓸지 이것들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풋을 처리하는 시그널 프로세싱 부분이 굉장히 헤비합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쓸 카메라의 뭐 해상도, 코덱, 심지어는 카메라 제품까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신호 처리하는 부분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공정에서 칩 사이즈는 테슬라 칩이 훨씬 더 작은데
성능은 테슬라 칩이 더 잘 나오는 이러한 부분이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칩을 만드는 것보다 딱 하나의 유즈 케이스에 맞춰서 칩을 만들다면 거기서 성능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다만 예전 세상에는 이 나만을 위한 칩을 만들려면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선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반도체 역량도 키워야 되고 너무 리스크가 큰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인텔이나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새롭게 출시하는 칩을 사서 쓰기만 해도 나는 충분히 새로운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했었던 거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공정이 주는 혁신의 모멘텀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반도체를 만들어서 성능을 내겠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많은 업체들이 기술을 혁신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지금 자신의 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대 팹리스가 엄청나게 좋아진 범용 칩으로 이제 반도체 혁신이 주도적이었고 미래에는 결국에는 각각의 유지 케이스에 맞는 전용 칩이 주도를 할 거고 근데 지금은 약간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일단 예전에는 반도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죠.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2년마다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거의 2배씩 높아지던 때였기 때문에 굳이 그냥 이 범용 반도체의 성능 개선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ASIC 같은 것들을 별도의 용도에 맞게 개발할 니즈가 떨어졌다. 근데 이제 선단 공정의 기술 한계가 오면서 이제는 스케일의 법칙이 제대로 반도체 웨이퍼의 슈링크 자체가 이제 한계에 오다 보니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후공정으로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설계단에서 더 효율적으로 뭔가 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용도에 맞게 스페셜티로 만드는, ASIC으로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트렌드로 왔다.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 산업이 대표적인데, 원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초창기 1세대 때는 모비라이 칩을 쓰다가 일종의 범용 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세대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전성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전력 소비도 너무 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세대부터는 이제 우리 짐 켈러, 설계 전설이라고 하는 짐 켈러가 결국 그 오토파일럿 칩, 그죠? FSD 칩을 이제 하면서 전성비를 확 높였고. 지금은 AI 혁명에서 보면 지금은 엔비디아 GPU라는 범용 칩이 어쨌든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용 칩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AI를 만드는 모델을 만드는 이제 빅테크들이 거기에 맞게 이제 점점 또 서비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 자기네들한테 맞게 표준화가 되면 거기에 맞는 ASIC들이 더 많이 요구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올 텐데 지금 당장은 범용과 ASIC의 어떤 혼재되는 시장이라고 본다. 맞습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서 항상 같이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쓰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각자의 칩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탈 엔비디아 전략이 아니냐, 의존성을 벗어나고 칩 벤더한테 좌지우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인텔 CPU 때문에 인텔이 데이터 센터를 지배했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지배 구조를 염려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많으신데 그것도 당연히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근저에는 더 깊은 내용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혁신을 할 수 없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나한테 혁신을 가져다 준다면 경제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더 근본적인 이유로서 이 ASIC이라는 최근에 강해지고 있는 기술적 트렌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예전 인텔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인텔은 계속해서 칩만 계속해서 성능 개선 쪽으로 갔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이게 서버,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옴니버스라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까지 내놓고 있고 그리고 로봇 개발할 수 있는 아이작이나 그룻 같은 이런 것들도 내놓으면서 종횡무로 확 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GPU를 쓰면서 CPU를 자기네들이 설계한 뭐 그레이스라는 CPU에다가 같이 이거를 하면 인텔의 CPU나 AMD CPU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탈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ASIC의 어떤 그 확장이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오히려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혁신, 정말 퓨어 퍼포먼스, 정말 성능의 혁신 부분에 있어서 ASIC을 이길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공정, 뭐 실리콘 포토닉스, 뭐 과거에는 HBM 이러한 부분으로 ASIC보다도 더 강한 성능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가 항상 이길 수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고민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벗어나기 힘들어지겠네. 그 말씀도 맞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인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것은 맞고 물론 그것이 성공한다라면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경쟁 우위가 발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컴퓨텍스 2025에서 저는 이제 젠슨 왕의 발표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칩이라고 할 수 있는 ASIC을 본인의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NV링크 퓨전이라는 기술을 이제 제공하겠다. 그래서 우리하고 경쟁한다기보다는 같이 시장을 키워가자. 대신에 우리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 그런 좀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트렌드 안에서 우리 세미파이브 같은 회사들이 좀 이게 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혼자 다 먹겠다라고 하면 이제 공격을 받으니 적당히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향이 성공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단언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설계 플랫폼에는 상당한 기회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굳이 엔비디아 생태계가 굉장히 일거에 약해지거나 다른 어떤 하이퍼스케일러가 직접 만드는 반도체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속도로 이루어질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로서 엔비디아가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적인 생태계는 최종 유저들이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는 또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전용 반도체로서 기술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오히려 그런 전용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디자인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EJ라는 전략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SIC을 지금 위협적으로 보는 거는 빅테크들의 ASIC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NV링크 퓨전이라는 걸 열어주면서 중소형 팬리스트들한테도 이제 AI 인프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등용문이 돼주는 거고,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GPU를 위협하기보다는 중소형 팬리스트들이 만약에 이쪽 생태계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오히려 기존 빅테크들의 ASIC을 오히려 더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은 아무래도 인하우스로 많이 하려는 니즈들이 크잖아요. 뭐 디자인하우스도 사실 직접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중소형 팬리스트들이 AI 인프라 쪽으로 들어오려면 우리 세미파이브 같은 회사들의 솔루션을 더 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한 중견 팹리스가 뭐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일 텐데 의외로 여전히 많은 실리콘 스타트업부터 굉장히 혁신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어떤 시장에 의미 있는 세그먼트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시도가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AI가 적용되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델도 굉장히 많고 각각의 모델도 각각의 유지 케이스에 굉장히 최적화돼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아키텍처라는 것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가정을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는 한데 굉장히 사용하기 좋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사용성이라는 측면, 쿠다에서 벗어날 수가 힘들다라는 그 사용성이라는 측면만 해결을 해주면 거기서부터는 갑자기 이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 뭐 CPU 시절에서 X86을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인텔을 위협할 수가 없어. 이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이 그때와 지금은 엔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갱신되고 이렇게 배포되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CPU 시대에는 X86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인텔을 위협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사실이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한번 개발이 되면
유저들이 계속 교체는커녕 업데이트도 안 하면서 계속 사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레가시 코드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CPU를 내도 5년, 6년 된 소프트웨어를 코드를 돌려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S86에서 바꿀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됐었지만 지금은 어떤 사용성이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오게 된다면은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코드들이나 그러한 부분이 패치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졌거든요. 사실은 CPU 부분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서버에서 혹은 개인용 PC에서 ARM 기반의 윈도우즈 시스템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성이라는 부분만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혹은 아직 엔비디아나 쿠다가 지원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 그 영역에서 먼저 들어가서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면 나는 이 시장을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엔비디아랑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고 이들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업체들이 갑자기 그러면 난 엔비디아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이 쿠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쪽을 이제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회사 중에 국내 기업도 있나요? 국내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에도 많은 AI 실리콘 스타트업들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의 AI 실리콘 스타트업과 세이파이브 설계 플랫폼이 같이 협업을 해왔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이겨보겠다.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수행해 가고 계십니다. 널리 알려진 뭐 퓨리오사 AI나 뭐 리벨리온 같은 회사 뭐 이 정도 하이퍼엑셀, 모빌린트 더 많은 회사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제품을 출시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조 대표님하고 우리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지금 조기 대선 모드잖아요. 근데 여기서 AI 정책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 모델에서도 지금 네이버가 LLM 모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서 너무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딥시크라는 모델을 통해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뒤처졌다는 느낌 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우습게 봤던 일본이 요즘에는 오히려 더 막 인프라 투자 쪽으로 뭔가 이제 이번에 퀀텀 점프를 해보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의 AI 아니면 그 AI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AI 반도체 경쟁력 냉정하게 어떻게 보세요? AI라는 것이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미래의 혁신은 AI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새로운 AI 시대에서 대한민국 산업과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질문 주신 것처럼 경쟁력이나 그 경쟁력을 활용하거나 또 혹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에서 잘 짚어주셨지만 정말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어떤 소프트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기회보다는 좀 도전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그러한 모델이나 응용에 대한 기술이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응용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생태계적으로 하나로 연결이 돼서 또 넓고 큰 시장에서 다양한 어떤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그 스케일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구 규모 측면도 그렇고 어떤 언어나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전 세계의 어떤 혁신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기술 요소, 대학, 연구소, 업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엮어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그런 고객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봤을 때는 저희는 좀 넘어야 될 벽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러한 벽을 넘기 위한 그러한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 AI 반도체 부분에는 정말로 거대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AI가 정말 본격화되기 전에도 한 600조, 700조 정도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AI 나오기 전에도 사실 우리는 반도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미래에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1,400조, 1,500조 규모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거대한 산업인데 2배 이상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가 바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과거의 반도체가 너무 중요했지만 그거는 정보화 시대에서 이 정보를 다루는데 어떤 도구로서 반도체가 쓰여진 거라면 이제는 AI를 통해서 정보화 시대가 지능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능화 시대에서 반도체는 단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능 자체입니다. AI라는 것이 결국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그 기술인 것인데, 그러면 이것들이 미래의 혁신을 주도를 한다라는 것은 AI 반도체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AI를 돌릴 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미세공정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디가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대만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공정 인프라스트럭처의 주위로서 어떤 설계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인프라스트럭처와 경험 있는 인력들, 그러한 역량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라면은 미래의 어떤 모든 기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길목이 되는 부분을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가장 좋은 전략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델과 응용 측면에서는 우리만의 자체의 것들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밑에 깔려있는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 우위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 전략을 펼쳐야 돼요. 그 플랫폼이 당연히 대한민국의 AI 모델과 응용을 키우는데 더 전폭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지만 또 동시에 그 아까 강국이라고 표현하신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그 외에 서버레인 AI를 하는 여러 회사들, 그 여러 나라들 이 AI를 할 때도 그 밑에 반도체 설계와 제조는 우리가 플랫폼으로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AI 모델과 응용도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하겠지만 그거에 더해져서 다른 나라가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시도를 하고 거기서 혁신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TSMC가 물론 대만에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뭐 애플이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전 세계 반도체 팹리스 생태계의 혁신의 플랫폼, 제조 플랫폼을 깔아주면서 대만이 이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훌륭한 정말 둘밖에 없는 제조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 위에 저희 세미파이브 같은 설계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 누구든지 AI를 기반으로 전용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설계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제조를 제공해줘서 그 칩이 결국 성공할 때는 우리의 턴키와 우리의 제조 플랫폼을 통해서 가게 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제 어떤 경제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전략으로 AI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저변을 영토를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 제가 동의하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LLM을 해야 된다. 아니면 굳이 우리가 LLM을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돈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어 기반의 LLM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베이스라인 모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커먼한 모델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LLM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스택에서의 어떤 전문성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뭐가 딱 맞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역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영역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우리의 자체적인 역량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경제성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은 미래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활동, 그게 어떤 개인의 경제나 문화나 여가나 이런 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안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뭐 제조라든지 다양한 모든 영역이 AI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기술의 발전 방향을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 이야기했던 건데 미국에 사실 드림팀이 모였지 않습니까? 오픈 AI하고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런 회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미국에 엄청난 AI 대규모 인프라를 깔고,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이야기한 게 이게 이제 글로벌 확장판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걸 SOC처럼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성공을 해서 미국의 AI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나라들한테 이걸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SOC처럼 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신도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것처럼.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단순 반도체 하드웨어만 팔아가지고는 힘이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하드웨어라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매끈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한국어 기반의 LLM 있어야지 뭐 동남아 기반의 LLM도 개발해 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글로벌 확장판으로 지금 굉장히 좀 신경 쓰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사우디나 UAE 같은 중동 쪽을 좀 타깃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우리도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 이대로 계속해서 AI 혁명이 흘러가면, 그냥 만약에 우리가 계속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소중한 재정을 가지고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네. 포인트 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대한민국만의 LLM 스택을 만들어 갈 때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의 역량도 이제 더 강해진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 제가 놓친 부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풀 AI 스택도 만들어 가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AI 하드웨어 플랫폼이 반드시 LLM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다 들고 나가야지만 해외의 다른 AI 플랫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전용 반도체의 패러다임이 오면서 사실은 국내의 반도체 설계 플랫폼한테 엄청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 예전에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범용 반도체를 사서 쓴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중앙에 팹리스가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팹리스처럼 이 소프트웨어와 이거를 연결해줄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스펙을 만들어내고 그 반도체를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레벨의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소프트웨어가 직접 반도체를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반도체를 디파인 할 때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까지, 요구 조건까지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앙의 강력한 범용 반도체 팹리스가 갖고 있었던, 나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 이런 기능을 이 정도 성능으로 갖고 있는 칩을 만들면 한 3천만 개 정도 팔릴 것 같아. 이걸 못해서 성공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인데, 이제 그게 아예 없어지고 고객이 직접, 비록 반도체 스펙은 아니지만 이 반도체가 이 정도 성능을 해주면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제 기회가 당신한테 생깁니다. 그러면 설계 플랫폼의 설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스펙에 베팅하지 않고서도 그 부분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 자체 LLM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또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그거랑 우리나라 반도체랑 섞어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얘가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이해도가 있어야 정말 그 잘 서포트를 해주고 이네이블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연습 내지는 어떤 그 성장을 국내에 있는 LLM 개발자와 함께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면 그건 엄청난 도움이 되죠. 엄청난 도움이 되고, 또 들고 나갈 때도 쟤네가 한국에 있는 이러한 업체들과 이런 거를 이미 해봐서 맞춰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네. 그러면 그러한 트랙 레코드가 이 우리나라의 어떤 설계 플랫폼이 해외에 나갈 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미5 같은 경우에도 해외 고객의 확보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창업 초반에 이제 집중해온 한국의 AI 실리콘 스타트업들과의 과제가 실제로 제품이 나오고 양산이 되고 사이트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은 너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나라의 LLM 모델과 그 모델을 돌리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은 정말 이 LLM 모델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뭐 메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뭐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물론 해야 되지만 근데 설령 그 부분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응용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하드웨어,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경쟁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만약에
만약에 미래에 정말 미국밖에는 AI를 할 수 없는 게 맞아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먼 미래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울한 미래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AI 플랫폼이 됐던 거기에 대한민국의 AI 하드웨어 플랫폼이 들어갈 수 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님 이야기 딱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시계저장이 있는데 AI 반도체에 대한 설계 제조 능력은 없지만 서비스는 있는 게 딱 유럽의 미스트랄 AI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의 희망이 지금 미스트랄 AI인데 여기는 이제 팹리스가 반도체 설계하고 AI 반도체를 만들 파운드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기반의 LLM과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를 ASIC 기반으로 꾸려본 레퍼런스가 있다 그러면 유럽에다가 제안을 해서 아무래도 미국 반도체 쓰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스트랄 AI가 최적화된 하드웨어, ASIC이나 AI 인프라를 어느 정도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이파이브도 사실은 모든 나라가 이런 자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사실은 IT가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영역과 본인들의 방식이 있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왔었으나 이제 지금은 굉장히 전 세계 어디를 봐도 AI에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하드웨어, 심지어는 공정부터 시작해서 전력 공정, 설계부터 시작해서 AI 모델 응용에 이르기까지 가장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투자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세미파이브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온 것들을 기반으로 이미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AI 어떤 스택에 저희 한국의 하드웨어, 저희 세미파이브의 설계,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 이걸 기반으로 공헌하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대표님께서 주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저희 유럽에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누가 되든 간에 지금 AI 정책이 제일 중요한 경제 정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이제 제안한다 그러면 꼭 이거 하나는 챙겼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생각나는 게 많아서 네네.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을 제일 것 중요한 같습니다. 거 하나만. 네. 네. 키워드를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첫 번째는 적시 투자, 두 번째는 속도가 이제 중요하죠. 역량 확대,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계 전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시 투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어떤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공정 기술과 공정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비경제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인프라의 확충과 진화가 투자의 시기를 놓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어떤 정책적인 부분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산업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그러한 투자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울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그런 사회 안전 자본의 준비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무기 그걸 놓치지 않는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량 확대라는 것은 역량 확대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막연하게 모든 역량을 확대를 하자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말일 텐데 아까 이제 우리가 3부에 걸쳐서 얘기를 해왔던 어떤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어떤 설계 플랫폼의 출현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어떤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래 학생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도체라는 것이 결국에 산업에서 얻은 경험과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만 해서 갑자기 10년차 베테랑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해외에 있는 반도체 베테랑 인력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에 공헌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물론 대한민국으로 이주를 해와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또 저희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인도, 미국, 체코 이쪽에 엔지니어링 센터가 있는데 이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어떤 디자인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 그리고 인재가 아니더라도 한국 안에서 뭔가를 해봤을 때 해외에 나가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민간에서만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새롭게 굉장히 강력하고 하지만 굉장히 비싼 기술이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것들이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기술이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어떤 패밀리스가 혹은 어떤 스타트업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딱 AI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이제 후각교라는 슈퍼컴퓨터가 정부의 주도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거의 뭐 조 단위의 투자를 들어가서 일본에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슈퍼컴퓨터 자체가 경제성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본의 다양한 기초과학에 사용이 되는 이러한 세계 탑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러한 과제를 일본 정부 주도로 함으로써 일본 반도체 설계 생태계 안에 굉장히 소중한 막강한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다른 어떤 전략적인 이득과 같이 결합이 된다면 역량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방향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태계 전략이라는 것은 한 회사가 모든 것을 하는 어떤 수직 통합이라든지 수직 통합을 통한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떤 제조 산업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이 발전을 할 때 그런 전략이 굉장히 또 큰 역할을 차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반도체만 해도 정말 다양한 역할과 기능들이 복잡한 밸류체인으로서 생태계로서 엮여 있고 그 반도체가 또 서버, 데이터 센터, 응용 이런 식으로 엮여지게 되면 이거는 정말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네트워크로서 생태계로서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한 회사가 내가 뭐 메모리도 하고 제조도 하고 뭐 실리콘 포토닉스도 하고 3D IC도 하고 뭐 쿠다도 하고 모델도 하고 데이터 센터도 하고 다 할게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양한 업체들이 서로 충분한 신뢰와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믿고 일할 수 있느냐, 그러한 어떤 끈끈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저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그 부분을 온몸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운드리의 강자, 그리고 팹리스 강자, 메인보드의 강자, 서버의 강자, 어떤 한 회사가 이것들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에 맞는 업체들을 키워나가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른 어떤 뭐 애플이라든지 그런 큰 팹리스 고객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오셋이라든지 IP 벤더, 뭐 시납시스, 케이던스 이런 다양한 업체들과 서로 믿을 수 있는 TSMC는 믿을 수 있어. 이러한 생태계를 이제 갖춰 나가면서 그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간의 사업 방향도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정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일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요소 기술들이 많은데 이게 시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부 자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안 날 수가 있죠. 뭐 국회 또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예산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 너무 주판을 튕기다가는 타이밍 놓치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랑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에서 제일 인재 양성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인재들도 잘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내는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계 우리가 이제 뭐 한다 그러면 특정 대기업 앵커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수직적인 약간 협력사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수평적인 어떤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그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우리 세미5에 대해서든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든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기 딱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기술 자체만 놓고 봐도 얘기 나눴었던 것처럼 공정 기술을 중심으로 했었던 혁신이 공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용 반도체 설계 그리고 또 다양한 패키징 기술, 다양한 메모리 기술 다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반도체 내부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AI라는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진화, 사회 전체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또 AI라는 것이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기회, 투자로서의 기회,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까지도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면서 그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그리고 저희 세미파이브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미파이브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혹시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이렇게 좋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AI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